그러니까 이 정치 그 사회 환경 책 중에 보면 비건 책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 그게 비건의 논리가 맞는 거네. 동물권이든 아니면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이게 그 채식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육식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죠. 환경에 대한 부하가 큰 건 사실이죠. 네. 부하가 큰 건 사실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또 네. 축산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소라는 작물은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작물이 자라는 곳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작물이 자라는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내륙에는 사막 지역이 형성되니까 거기는 작물 재배가 힘들고 네. 그리고 또 너무 북쪽에는 내륙의 북쪽에는 보면은 작물이 못 자라거든요. 네. 풀 정도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너무 고산지대도 풀 정도가 자랄 수 있고. 근데 그런 지역에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는 동물이 있어서 가능하죠. 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런 극한 지역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일도 시키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이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요즘 현대에서는 너무 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엄청난 육류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부하가 큰 건 사실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약간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래도 저희가 이 책에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지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계속 많이 늘리고는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비율은 이제 전기 생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 에너지에서는 아직 여전히 작은 크지 않은 부분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보통 에너지가 전기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직접 연료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기 생산에 있어 가지고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 20%까지 넘어간 나라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근데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산업이 바뀌는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재생에너지 쪽이 좀 더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에 보급될 때는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하니까 천천히 속도가 가지만은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전기차 예전엔 작년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가 충전할까. 그렇죠. 원래 돌아가지고 사실 별로 그런 걱정을 별로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전소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효율도 좋아지고 운행 거리도 길어지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택할 때 그런 정도의 걱정은 무조건 여전히 하긴 하지만은 이게 바뀌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 저도 굉장히 빠르게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재생에너지 생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땅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두고 그렇죠. 농촌에 이제 태양광을 깔는 거에 대한 그렇죠. 논란도 많지 않나요? 네, 많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간다 못 간다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래 일자리가 대부분의 녹색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들이 이제 전통적 산업에서가 아니고 이런 재생에너지부터 새로운 산업에서 대부분 일자리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1, 2년 지나고 나면은 분위기가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죠. 이 책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닌데 정말 태양광이냐 원자력이냐 풍력이냐 정말 논쟁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 대한민국 식량 상황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한국 곡물 자급률이랑 이제 저희 나라가 절충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개념들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농업에 관심 없는 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보면 대부분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농업계에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은 모르죠. 네. 그걸 좀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이제 크게 설명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신선 채소라고 얘기하는 배추 이런 신선 채소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배추 같은 것도 네.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게 절임 배추 방식으로 김치가 직접 수입되기도 하고요. 네. 고추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신선 채소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생산이 많은데 그 이제 식량 우리 보통 식량 얘기할 때는 곡물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곡물은 이게 보통 어떤 데 쓰이냐면은 우리가 밀이나 쌀처럼 우리가 직접 먹는 경우 있잖아요. 빵을 만들어 먹고 밥으로 먹거나 이런 경우처럼 직접 먹는 식용으로 먹는 거죠. 직접 먹는 거에서는 이걸 이게 7%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47%라고 얘기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먹는 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곡물은 또 어디 쓰이냐? 식품 원료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이 올리고당이라 아니면 전분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분 이거 많이 쓰죠. 요리할 때. 이것도 옥수수로 가지고 만들거든요. 이거 식품 원료로 쓰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고기를 축산을 하려면 사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옥수수하고 대두박이라고 합니다. 콩으로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남잖아요. 이게 찌꺼기가 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단백질이 많죠. 이 단백질이 많아서 이게 소나 이게 돼지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을 키우는데. 그래서 이런 사료까지 다 치면은 20%가 우리나라 자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청 떨어지네요. 20%. 20% 80%를 수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농업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농촌에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학생들의 우대 제도도 만들기도 하고 왜 그런지 한번 또 알 필요는 있는 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크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 혹시 아세요? 한 75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닐게요. 평균이니까. 한 55세 이 정도 되는. 68세. 68세. 68세 정도. 75세 좀 근접했네요, 그래도. 너무 그래서 75세까지 평균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렇죠. 네, 은퇴하셔야 되고 그때 농사도 은퇴하셔야 되고요. 농사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또 40대 이하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40세 이하, 20대, 30대 이게 몇 퍼센트? 1%가 조금 넘거든요. 1%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많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죠.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10년 후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농촌에 뭐 이렇게 점점 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살기가 사실 어려워져요. 이게 예전에 마을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게 동네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학교도 약국이 없는 면단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농촌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계속 수입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그나마 이제 곡물은 값이 싸잖아요. 이렇게 쌀값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식당에 가면 밥 한 공기 1,000원 이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뭐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쌀에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껌 한 통보다 작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나라 쌀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도 왜냐하면 수입으로 막 수입 보호를 하기 때문에 국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크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비싸다고 느끼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데 비싼 거는 뭐냐 그러면 육류하고 채소가 비싸죠. 근데 그거를 육류는 되게 우리나라가 한 자급률이 뭐 소고기는 35%좀 되고 돼지고기는 70% 되고 닭고기보다 한 그 정도쯤 되는데 육류는 그러니까 한 60%좀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사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축사는 뭐 그런 대로 농가 수가 많지 않으면 괜찮은데 채소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거든요. 사람이 다 따야 되는.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생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농업에서 계속 생기죠. 계속 생기고 우리나라 농업도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미래에 그 2030년쯤 되면은 2040년쯤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고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봤어, 그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가 현대 농업 과학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 생산량 자체를 높여야 되고 또 버려지는 음식 자체를 줄여야 되고 네. 이렇게 쓰레기,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네. 대개 한 3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는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좀 엮였습니다만 네. 보통 우리는 먹고 남는 걸 걸 음식물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농산물이 만약에 100이라는 게 농장에서 생산되면은 네. 우리인데 그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잖아요. 네. 사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한 그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슈퍼마켓 사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네. 먹고 네. 또한 15 정도는 남겨서 버리는 거죠.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이 생산되면 한 30 정도가 대략 이렇게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가지고 네. 얘기는 식량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뒤쪽 우리가 먹고 남는 걸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약간 접근 방식을 바꾸면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네. 식량 손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농작물을 생산해가지고 슈퍼마켓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상하거나 뭐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 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채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창고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운송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이제 콜드 체인 시스템을 넣거나 이게 시설을 돈을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비율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식량을 10% 더 생산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구 전체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10% 땅도 없고. 정자부터 땅을 10% 넓히든가 네. 아니면 정자부터 농업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다 10%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 수십조, 네. 수백조 필요한 돈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음식물 버려지는 거를 네. 10% 줄이는 거는 할수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죠. 네.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좀 이걸 세이빙을 하고 그다음에 다르게 생산량을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정밀 농업을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적지에 이게 생산 기술을 높이는 방식들이 농업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가지고 또 종자 계량을 해서 몇 % 높이고 네. 그다음에 수리 시설을 개선해서 물을 제때 잘 주면 또 생산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물이 조건을 좋게 해주면 잘 자라니까 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적용하면서 생산량 늘리는 것도 있고 비료 늘려야 되지. 그다음에 또 무슨 이거 줄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농업 과학 기술 하는 분들은 네.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걸 실패하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식량이 부족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배고프면서 이렇게 있겠다. 정권이 무너지겠죠. 네. 그렇죠. 이게 만약 이게 일부에 있을 때는 사실은 네. 뭐 그 나라 자체의 소요로 끝나겠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되게 식량 난민이라고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책에도 약간 언급했는데 이게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전에 고립형 욕을 그 개방형하고 그다음에 네. 폐쇄형을 얘기하기 전에 네. 유럽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 하면 유럽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아프리카 난민들이죠.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네.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치면은 네. 폴란드 국경하고 벨라루스 국경에다 네. 그 아프리카 난민들입니까? 아랍 난민들입니까? 난민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난민들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이유로. 네. 이게 그 사이에 두고 난민을 가지고 보면은 난민을 무기화했다는 얘기를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양쪽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키우로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처럼 이 난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유럽은 아프리카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럽에는 아프리카계 인구가 네. 중동 아프리카계 인구가 거의 10%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은 네. 국경을 폐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쪽에 이렇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사실은 이게 유럽 거의 힘들어지죠. 네. 이 힘들어지죠. 이게 민주국가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유럽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아프리카에서 식량난이 발생하면은 이건 바로 EU 한쪽 들어오면 전부 다 확산되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그 EU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유럽은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고 미국은 그 다음에 또 네. 보면은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개는 네. 아열대 열대 지방에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러시아처럼 이렇게 네. 약간 추운 지방에서는 식량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럼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식량이 줄어들면 중남미 네. 미국에서 밑에서 또 위로 올라오겠죠. 아, 네. 멕시코 중남미 난민들이 또 미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시절에 이 장벽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장벽을 건설한 거고 이분이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야 적어도 기후 변화 대응책인가 싶은 농담이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또 어떤 그 있나 치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를 고프지 않게 산 거는 네. 불과 30-40년 불과하거든요. 그런데요. 예,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자리에 가면은 네. 그 1978년도에 세워진 녹색혁명 기념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뒤에 가면은 77년도에 처음으로 쌀 이렇게 4천만 석을 생산해 가지고 네. 전 국민이 처음으로 이제 배를 고프지 않게 한 해죠. 어떻게 보면 1977년이 그때가 네. 식량 작업을 한 그 통일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녹색혁명 시절을 만들어 온 거죠. 그때 시절이 처음이었어요. 네. 역사상 처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상 거의 처음이었겠죠, 그죠? 네. 5천년 역사에서. 근데 불과 몇 년 지났어요. 겨우 40년? 불과 그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이게 다 한 거죠.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던 시절이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이제 보릿고개를 모르겠죠, 젊은 친구들. TV만 틀면 전부 다 먹방이 돼 있잖아요. 네. 먹는 방송이고.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이 시기도 언젠가는 이 시기도 이제 지나갈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네. 당장은 어떤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이런 고민을 좀 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농업이라는 게 이게 네. 식량이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네. 이게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풍요로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사실 농업 생산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농업이 결코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이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생산하면 반드시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농업이라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좀 이런 논의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그 기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야 그걸 바라죠. 네. 좀 바란다기보다는 이걸 좀 이렇게 제목이 좀 겁나게 적긴 했는데 좀 뭐 우리 식량이라는 게 좀 이렇게 네. 식량 시스템이랑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는.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식량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나갈 거냐. 우리 농업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농업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관심 가져야 되고 네. 또 우리가 거의 80%를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로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정도 한 8개 나라에서 대부분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네. 우리나라 물가가 뛰죠. 사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당연히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산 농산물들이. 아니 그 나라 갑자기 수입이 안 늘릴 거잖아요. 네. 수입이 안 늘리면은 아. 어차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네. 어느 나라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도 수출국에 문제가 생기도 문제가 생기고 수입국에 문제가 생기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잘 발전을 하면서 네. 인구 증가율보다 농업 기술 네. 농업 생산성 증가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풍족하게 만들어 왔는데 풍족한 뭐 식탁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이제 한계에 이게 농업 생산성이라는 좀 한계에 오게 되고 그 농업을 생산하게 되면 토양을 경작하면은 토양 유실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걸 토양 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씩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또 기후가 나빠지죠. 이런 문제 때문에 식량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뭐 멜서스의 인구 이론이 틀렸다고 그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어쩌면 맞게 될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네요. 그 이론 자체가 뭐 틀렸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 생산성이랑 무한정 높아지지 않잖아요. 네. 사람의 키가 뭐 3m 못 자라듯이 네. 농작물 생산이라는 것도 무한정 이게 우리가 높일 수는 있는데 이게 네. 그 무한정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에는 그리고 또 농산물이라는 게 농업이라는 게 이 자연 생태계에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병해충 공격도 받기도 하고 이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농작물이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네. 왜냐하면 작물이 그냥 자라는 건 아니고 이게 미생물이라는 건 다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병해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이게 서로 이렇게 천적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네.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야 잘 자라고 안정적으로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식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량 시스템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대개는 또 어떤 문명이 네. 등장했다가 대부분 문명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네. 사라졌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계속 살아남은 거는 그냥 현대에 그냥 왔으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라진 문명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왜 사라졌냐고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기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개는 보통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네. 문명의 그 종말 같은 책을 보면 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처음에 농경을 하면서 토양이 좋으니까 농업 생산성이 아주 높잖아요. 네. 그러다가 농업을 굉장히 과하게 농사 짓다 보면 토양이 유실되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기상재해가 왜냐하면 이게 물 영향을 비 내리는 패턴을 바꿔버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이렇게 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구름이 다시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하고 나무에서 증산하는 토양의 수분이 이렇게 나가서 육지에 비를 내리는데 네.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면은 농경지를 만들고 나면은 네. 육지에서 증발하는 그 수분들이 줄어들겠죠. 토양이 건조시켜버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비 내리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토양 유실이 빨라지고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이제 어느 기상재해가 그럼 한두 번 발생하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대개 다 이게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명이 끝이 나거든요. 그럼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인류 자체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아니면 뭐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냐 인류랑 존재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농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농업 생산 어쨌든 간에 인류 문명이 존재하려고 하면 농업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농업계에서 아니면 우리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이나 아니면 농업 생산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이죠.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때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다음 세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연 생태계라는 게 네. 예전에는 이제 자연이 알아서 잘 뭘 다 서로 균형을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이 이게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네. 자연 스스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네.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취약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떨어지면 독불장군이 나오는 거죠. 네. 갑자기 메뚜기 있다가 창궐을 하거나 갑자기 무슨 질병이 이렇게 갑자기 창궐을 하고 이런 식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문제들이 독불장군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다양성이 많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작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이런 결론적으로는 네. 농업 생산성을 늘려가면서 생물 다양성도 늘려가게 되고 어려운 과제네요. 네. 동시에 이걸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이런 과제를 농업 기술이 발전해야 되죠. 네. 종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농업 관리하는 그 기술까지 정보 기술까지 이런 모든 걸 그다음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이 모든 걸 대체로 10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왜냐면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네. 농업은 그렇죠. 우리 시간도 네. 다 돼가죠. 네. 저희 시간도 많지 않고 네. 이런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네. 거의 10년 거의 10년 15년 안에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네. 에너지 문제는 다음에 또 해결하더라도 이 문제 네. 어쨌든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다음 책도 혹시 쓰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되게 책 그래요? 쓰고 나면 한동안은 그렇죠. 네. 책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